청소부 복장의 병원 이사장, 예비 며느리가 아버지를 무릎 꿇고 구두 닦게 하자 아들은 그녀를 굳게 닫힌 엘리베이터 안,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작은 공간. 지우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낡은 유니폼에서 나는 낯선 락스 냄새와 그보다 더 선명한 어머니의 고단한 채취가 그의 죄책감을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박선희는 아들의 떨림을 느끼며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아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이제 다 보았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지독히도 평온해서 오히려 지훈의 심장을 더욱 후벼 팠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슬픈 확인이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박선희는 그의 사과를 막았다.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텅 빈 것 같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너를 괴물로부터 지켜낼 만큼 강하게 키우지 못한 내 잘못이다. 수술실에서는 생명을 가르는 의사일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아직 어미의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린아이로 만든 내 잘못이야.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라.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글을 듣고 한숨을 쉬며 스크롤을 내리고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을 겁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그날 저녁 서울의 심장이 내려다 보이는 신라 호텔의 프라이빗 다이닝 룸 라일락은 완벽한 그림 그 자체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남산타워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갓 피어난 흰 작약과 함께 값비싼 크리스털 잔과 은은한 광택의 베르나르도 식기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공기마저도 부드러운 오케스트라 선율과 희미한 플로럴 향으로 섬세하게 조율된 듯했다. 그리고 그 완벽한 그림의 중심에는 어머니 박선희 원장의 평생의 자랑이자 유일한 작품인 아들 김지훈이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의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는 오늘 자신의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를 어머니께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지우는 며칠 전부터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그는 한유라라는 여자가 자신의 메마른 삶에 내린 단비이자 축복이라고 굳게 믿었다. 경무에 시달리는 외과 의사의 삶, 생과 사의 경계를 매일같이 오가는 긴장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수백만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 인플루언서이면서도 그녀는 늘 겸손했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베푸는 천사였다. 지우는 어머니가 유라를 만나는 순간 자신만큼이나 그녀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박선희 원장은 평생을 바쳐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온 분이었기에 유라의 따뜻하고 선한 마음을 단번에 알아볼 것이라 확신했다. 어머니, 곧 도착할 겁니다. 보시면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은 더 고운 사람이거든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과 자부심이 꿀처럼 배어 있었다. 박선희는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들이 저렇게 행복하다면 그걸로 좋겠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이 거대한 병원을 지켜온 그녀에게 지훈의 행복은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목적이었다. 그녀는 기꺼이 마음을 열고 아들이 선택한 여자를 자신의 딸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잠시 후 룸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한 여자가 들어섰다. 텔레비전 화면이나 수백 번을 보았던 소셜미디어 사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빛나는 여자였다. 은은한 광택이 도는 실크 원피스는
그녀의 완벽한 몸매를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고, 목에는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작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수줍은 듯, 그러나 동시에 모든 시선을 즐기는 듯 당당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어머니, 이쪽은 제 여자친구, 한유라입니다. 유라야, 이쪽은 우리 어머니셔. 처음 뵙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그녀의 이미지처럼 맑고 상냥했다. 박선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가늘고 부드럽고 고생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의 완벽하게 관리된 손이었다. 희망과 기쁨. 박선희는 아들의 행복한 얼굴과 예비 며느리의 흠잡을 데 없는 아름다움을 보며 이 감정들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지훈의 바람대로 화기애애하게 흘러갔다. 지훈은 유라의 장점을 칭찬하기에 바빴고, 유라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치면서도 싫지 않은 기색으로 그 칭찬을 즐겼다. 박선희는 대부분 말없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두 사람을 관찰했다. 그녀의 50년 넘는 세월이 만들어낸 경험과 직감은 단순한 눈빛과 말 한마디 너머의 것을 읽어내는 나침반과 같았다. 그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지 않는 말,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기 직전에 아주 미세한 망설임 같은 것들을 보았다. 유라는 와인잔을 줄 때 새끼손가락을 살짝 드는 버릇이 있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우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과시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의 식기 로고를 재빨리 스캔하고 박선희의 옷차림과 브로치를 빠르게 훑은 뒤 다시 순수한 미소가 담긴 눈으로 돌아왔다. 원장님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는 유독 또박또박 힘을 주었는데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를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계산된 억양처럼 들렸다. 박선희의 마음속에 미미하지만 분명한 파장이 일었다. 희망으로 가득 찼던 잔잔한 수면 아래 이름 모를 불안이라는 아주 작은 돌멩이가 던져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예감이 틀렸기를 바라며 아들이 선택한 이 여자의 장점을 찾아내려 애썼다. 유라 씨는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우리 지훈이에게 늘 듣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이 참 기특해요. 박선희가 먼저 칭찬의 운을 뗐다. 관찰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분석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체스판에 첫말을 놓는 기분으로 조용히 상대의 수를 기다렸다. 유라의 얼굴에 준비된 화색이 화사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마치 이 질문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 겸손을 가장한 채 완벽하게 조율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원장님, 저는 사실 별로 하는 게 없는걸요. 그저 소셜미디어에서 제가 가진 아주 작은 영향력을 이용해서 저보다 조금 더 불우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예를 들어 지난 주말에는 한 보육원에 다녀왔는데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작은 장난감을 나눠주고 함께 사진을 찍어서 제 팔로워분들께 기부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큰 보람을 느껴요. 지우는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눈빛으로 유라를 바라보았다. 보셨죠, 어머니?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은 더 천사 같다니까요. 박선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유라의 눈동자 깊은 곳, 그 반짝이는 표면 아래의 진실을 향하고 있었다. 참 기특하고 귀한 마음이네요. 박선희가 나긋하게 물었다. 그래서 어느 보육원이었나요? 우리 병원에서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혹시 같은 곳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순간 완벽하게 조화롭던 그림에 날카로운 칼로 그은 듯한 실금이 갔다.
유라의 미소가 찰나의 순간 박제된 나비처럼 굳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렸다.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라 사랑의 눈이 먼 아들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생과 사, 희망과 절망을 겪어온 박선희의 노련한 시야는 그 찰나의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아, 그게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아주 작은 곳이라서요. 정확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워낙 정신없이 다녀와서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그녀의 순발력은 놀라울 정도였다. 그런데 원장님, 하고 계신 브로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디자인이 독특한데 혹시 까르띠에 제품인가요? 박선희는 대답 대신 와인 한 모금을 마셨다. 금이 같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아주 작은 거짓말이었지만 그 파장은 거대했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자신이 온 길을 나누어 준 곳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는다. 그곳 아이들의 얼굴과 함께 그 이름은 가슴에 새겨지는 법이다. 그 작은 거짓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유라라는 인물의 완벽하게 아름다운 포장을 뚫고 나온 그녀의 본질을 드러내는 신호텔였다. 그녀는 자신의 과신에 발목을 잡혔다. 온라인상의 무조건적인 추종자들을 속이는 데 익숙해진 나머지 눈앞의 상대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사람일 거라는 예상은 꿈에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저녁 식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화롭게 끝났다. 지우는 유라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고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행복한 연인의 모습을 연출했다. 박선희는 홀로 남아 창가에 섰다. 1층 현관으로 아들의 번쩍이는 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지훈이 유라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는 몸짓 하나하나에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하나에 깊은 애정이 묻어났다. 박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방금 전까지 아들을 향했던 부드러움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마음을 채운 것은 유라에 대한 분노나 실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깊고도 시린 슬픔이었다. 수술실에서는 그토록 명민하고 날카로운 판단력을 자랑하는 아들이 한 여자의 꾸며진 미소 앞에서 이토록 순진하고 어리석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아들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아들이 평생을 바쳐 이어나갈 자신이 남편과 함께 피와 땀으로 일군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내야만 했다. 자동차의 붉은 후미등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 박선희의 머릿속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이 조용히 그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이 완벽해 보이는 결혼은 이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절대로. 새벽 5시. 거대한 빌딩들이 아직 짙푸른 어둠 속에서 거대한 비석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시간. 강남의 심장부, 대한병원 최상층에 위치한 원장실의 불은 이미 환하게 켜져 있었다. 박선희 원장은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은 더 늙어버린 얼굴로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의 혈관들을 말없이 내려다보는 그녀의 시선은 단순한 풍경 감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결전의 아침,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야 할 영토를 굽어보는 장군의 비장함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뒤 육중한 원목 책상 위에는 낡고 손때 묻은 가죽 앨범 하나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앨범의 한 페이지에 손을 얹었다. 낡고 비좁은 개업 초기 병원 앞에서 낡은 수술복을 입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세상을 떠난 남편과 자신의 젊은 날. 그녀는 남편의 웃는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가 피땀으로 일군 이성에 지금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처음으로 몸에 맞지 않는 의사 가운을 입고 어색하게 경례를 붙이던 아들 지훈의 앳된 얼굴. 이 병원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과의 평생에 걸친 약속이었고 아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신성한 유산이자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어젯밤 예비 며느리 한유라의 완벽한 미소 뒤에서 발견한 그 미세하고도 치명적인 균열은 이 모든 것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재앙의 전조와도 같았다.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뒷조사를 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다. 하지만 탐정이 가져오는 보고서는 차가운 활자로 이루어진 죽은 정보일 뿐이다. 그녀는 살아있는 진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한유라라는 여자의 진짜 얼굴은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가장 어둡고 낮은 곳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그녀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정확히 아침 6시 약속된 노크 소리와 함께 그녀의 충직한 그림자인 최 비서가 서류철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꾸러미를 들고 안으로 들어섰다. 20년 넘게 굳은 일과 영광의 순간을 함께해온 그는 그녀의 굳은 표정만 보고도 무언가 중대한 결심이 섰음을 직감했다. 원장님, 요청하신 무기한 특별병가 서류입니다. 이 사회에는 제가 잘 둘러대겠습니다. 극비리에 진행되는 스위스 제약사와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현지 출장으로 보고드리고 모든 통신은 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 비서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과 함께 애끓는 걱정과 만류의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원장님, 제발 재고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이런 비천한 일은 저나 혹은 다른 사람을 시키셔도 충분합니다. 사설 탐정을 붙여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이런 수모를 겪으실 이유가 박선희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을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최 비서, 진짜 명품 비단이 좋은 건지 알려면 백화점의 환한 조명 아래서 눈으로만 봐서는 안 돼. 아무도 없는 어두운 창고에서 직접 손으로 쓸어보고 그 감촉과 결을 느껴봐야 진짜를 알 수 있는 거야. 사람의 인품도 똑같아. 탐정이 가져오는 보고서 속글자는 죽어있는 정보일 뿐이야. 나는 살아있는 진실을 봐야겠어. 높은 사람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직접 내 눈으로 봐야 그 사람의 진짜 영혼을 볼 수 있는 법이지. 이건 다른 누구도 아닌 어미인 내가 직접 해야만 해. 그녀는 최 비서가 가져온 꾸러미를 건네받아 집무실 안쪽에 마련된 개인적인 공간으로 들어갔다. 최 비서는 초조하게 문 밖을 서성이며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타들어가는 시간을 견뎠다. 잠시 후 달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을 때 그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수천억 자산의 병원을 호령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박선희 원장이 아니었다.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던 우아한 샤넬의 트위드 재킷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뻣뻣하고 색이 바랜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회색 유니폼이 그녀의 몸을 어색하게 감싸고 있었다. 손목에서 은은한 권위를 빛내던 파텍 필립 시계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평생의 노동으로 생긴 희미한 힘줄만이 남아 있었다. 한 올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던 우아한 머리는 시장 좌판의 아주머니처럼 아무렇게나 고무줄로 질끈 묶여 있었다. 그녀는 방 한쪽에 놓인 전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김미경. 새로 발급된 가짜 신분증에 적힌 이름이었다. 너무나도 낯선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졌다. 남편과 함께 단칸방에서 병원의 미래를 그리며 라면 하나로 밤을 새우던 가난하지만 누구보다 뜨거웠던 시절의 자신이 거울 속에 어른거렸다. 굴욕감은 없었다. 오히려 부와 명예라는 두꺼운 갑옷 속에 입고 지냈던 자신의 가장 단단하고 진실했던 뿌리와 다시 연결되는 듯한 기묘한 충만감이 그녀를 감쌌다. 오늘부터 나는 이 병원의 신임 미화원 김미경입니다. 담당 구역은 VIP 병동 복도, 최비서. 모든 건 계획대로 진행하게. 나를 아는 척해서는 안 돼. 자네 눈에 나는 그저 보이지 않는 사람이어야만 해. 최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여 자신의 주군이 선택한 가시밭길에 대한 존경과 경외를 표할 뿐이었다. 박선희는 직원들만 사용하는 서비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귀빈들을 위한 화려한 대리석과 금장으로 장식된 VIP 엘리베이터와는 달리 차갑고 삭막한 스테인리스 스틸로만 이루어진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다. 벽에는 누군가 날카로운 것으로 그어놓은 낙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지하 1층 버튼을 눌렀다. 그곳은 청소 노동자들과 시설관리 직원들의 휴게실과 라커룸이 있는 화려한 병원의 가장 낮고 어두운, 그러나 가장 정직한 심장이었다. 덜컹. 묵직한 소음과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녀의 세계도 함께 닫혔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을 때 그녀의 코를 찌른 것은 땀과 소독약 냄새, 퀴퀴한 곰팡이, 그리고 값싼 세제 냄새가 뒤섞인 평생 맡아본 적 없는 날것의 공기였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허리에 낡은 앞치마를 고쳐매며 그 낯선 세상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첫 출근이었다. 미화 팀장이 그녀를 발견하고는 무뚝뚝하게 물었다. 오늘부터 새로 온 사람? 이름이 김미경이라고 했나? 말은 들었어. 이리 와요. 꾸물거릴 시간 없으니까. 박선희는 네 하고 짧게 대답하며 묵묵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진실을 향한 가장 낮고 험난한 여정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첫 근무는 상상 이상으로 고된 육체노동과의 처절한 싸움이었다. 김미경이라는 가짜 이름표를 단 박선희는 자신의 키만한 육중한 청소 카트를 밀며 끝없이 펼쳐진 것처럼 느껴지는 VIP 병동의 광활한 대리석 복도를 종일 쓸고 닦았다. 평생 가장 무겁게 들어본 것이라곤 두꺼운 결제 서류와 만년필뿐이었던 그녀의 몸은 반나절도 되지 않아 비명을 질러댔다. 저녁 무렵이 되자 낯선 허리 통증은 마치 척추를 송곳으로 쑤시는 듯했고 욱신거리는 어깨와 물집 잡힌 손바닥은 그녀에게 이 병원의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온몸으로 그리고 혹독하게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녀는 서툴렀다. 처음에는 걸레를 짜는 힘 조절을 못해 바닥에 물기를 흥건하게 남겼다가 미화 팀장에게 호된 꾸중을 들었다. 소독약과 세제를 잘못된 비율로 섞어 거품을 너무 많이 내는 바람에 한참을 쩔쩔매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배우고 또 배웠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복도를 닦으며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벽의 작은 흠집, 구석에 쌓인 미세한 먼지, 환자 보호자들의 지친 얼굴과 희미한 신음소리까지 유리창 너머로 내려다보던 병원이 아닌 맨바닥에 엎드려서야 비로소 보이는 진짜 맨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또한 이 병원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투명하게 행동으로 드러나는지를 깨달았다. 의사나 고위 임원들은 그녀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여기며 지나쳤고 젊은 간호사들은 미안한 표정이라도 지었지만 그들 역시
바쁜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름 대신 아줌마라고 불리는 것에 익숙해져야 했다. 고통스러운 노동 끝에 찾아온 점심시간. 동료 미화원들은 그녀를 이끌고 지하의 작은 휴게실로 향했다. 지상의 화려하고 청결한 분위기와는 완벽하게 단절된 그곳은 벽지가 습기로 누렇게 변색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인스턴트 커피, 그리고 락스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저마다 지친 얼굴로 철제 의자에 몸을 구겨 넣는 동료들 앞에서 박선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준비해온 커다란 김밥통을 열었다. 별건 아니지만 다 같이 나눠 먹어요. 제가 오늘 첫날이라 아직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많이들 가르쳐 주세요. 어색함을 깨는 데는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것만 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수많은 사람을 겪으며 체득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소박하고 진심 어린 행동에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으로 닫혀있던 동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미경 씨는 복도 많네. 첫날부터 이런 진수성찬을 다 맛보고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가장 오래 일해 이곳의 왕언니로 통하는 이 여사가 큼직한 김밥 한 줄을 집어들며 경계심을 풀었다. 이내 휴게실은 저마다의 신세 한탄과 남편 흉, 자식 자랑 같은 시시콜콜한 수다로 채워졌다. 박선희는 그들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맞장구를 쳤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지어낸 이야기를 슬쩍 섞어가며 자신 역시 그들과 같은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동질감을 형성해 나갔다. 우리 아들도 어찌나 속을 썩이는지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도 철이 없어서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그녀가 기다리던 이름이 누군가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근데 미경 씨는 새로 와서 잘 모르겠지만 여긴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이 하나 있어. 아주 상종 못할 인간. 이 여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휴게실 입구 쪽을 힐끔 살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우리 병원 원장님 아들 여자친구. 그 탤런트인지 뭔지 하는 한유라라는 여자 말이야. 얼굴은 무슨 미스코리아 뺨치게 생겨서는 입에 아주 독사를 품고 다녀. 지난주에는 새로 들어온 막내 혜진이가 복도 닦다가 실수로 자기 구두 근처에 약품을 한 방울 튀겼다고 얼마나 악을 쓰면서 윽박지르던지. 애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엉엉 울었잖아. 그녀의 말이 신호탄이 되었다. 옆에서 컵라면을 먹던 다른 직원이 면발을 후루룩 삼키며 분하다는 듯이 거들었다. 맞아요, 맞아. 심지어 덜덜 떨면서 우는 애한테 이 무식한 시골 것, 내년이 평생 벌어도 내 구두 한 짝값도 안 되겠다라면서 대놓고 모욕을 줬다니까요. 아주 인간도 아니야. 그걸 우리 아들이 봤다고 생각해봐. 피가 거꾸로 솟지. 그때 가장 젊은 미화원이 자신의 액정이 깨진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언니들,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사람을 짐승 취급하며 들들 볶아놓고는 10분도 안 돼서 1층 로비로 내려가 멀쩡하게 셀카를 찍더니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녀가 보여준 화면 속에는 순백의 원피스를 입은 한유라가 병원 로비를 배경으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글이 버젓이 적혀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빛내는 분들과 함께한 의미 있는 하루. 이분들의 숭고한 땀방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선한 영향력, 감사, 일상. 박선희는 그 역겨운 위선이 담긴 사진과 그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겉으로는 안타깝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유지했지만 속에서는 차갑고도 무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그녀의 직감은 더 이상 주관적인 의심이 아니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하는 명백하고도 추악한 사실이 되었다. 그녀는
깊은 자괴감과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신성한 집이었다. 그런데 그 집의 가장 낮고 어두운 지하실에서 자신의 직원들이 이토록 끔찍한 고통과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녀의 분노는 비단 한유라라는 사악한 여자에게만 향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방치하고 외면한 저 높은 원장실에 앉아있던 바로 자기 자신에게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단순히 아들을 지키는 것을 넘어섰다. 이 병원의 가장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썩어버린 부분을 도려내는 것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그 여자는 보통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우리 지훈 도련님 보러 와요. 아주 제 집 드나들듯이 이 여사가 혀를 차며 덧붙였다. 가만히 있자. 오늘이 마침 수요일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선희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이제 정보는 충분히 모였다. 남의 입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닌 직접 확인하고 심판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대면이 바로 오늘 이 병원 어딘가에서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김밥 통뚜껑을 닫으며 차갑게 식은 손을 쥐었다. 가면을 쓴 악마를 마주할 준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다. 수요일 오후 대한병원 VIP 병동의 복도는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일 정도로 고요하고 깨끗했다. 공기마저 특유의 소독약 냄새로 정제된 듯한 그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서 박선희는 창틀에 보이지 않는 먼지를 닦아내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곤두서 있었고 청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동료들의 말처럼 한유라는 정말로 오늘 나타날 것인가? 팽팽한 긴장감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복도 전체를 촘촘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지난 이틀간의 고된 노동으로 욱신거리는 허리를 펴며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아래 세상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하얗고 차가운 복도 안의 시간은 마치 폭풍전야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그때였다. 또각, 또각, 또각. 정적을 깨뜨리는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하이힐 소리가 복도 저편에서부터 울려 퍼졌다. 마치 사형수의 발걸음을 재는 계시계처럼 그 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점점 더 선명하게 그리고 위협적으로 가까워져 왔다. 박선희는 돌아보지 않고도 그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패션 잡지의 화보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값비싼 명품으로 완벽하게 치장한 한유라가 굳은 표정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최신형 스마트폰에 대고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중이었다. 수술? 오빠, 지금 이 시간에? 나랑 오후 내내 시간 보내기로 약속한 거 잊었어? 지금 나보다 그깟 급하지도 않은 환자 수술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전화를 신경질적으로 끊어버린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통제되지 않는 분노로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 달콤한 시간을 보내리라 기대했다가 바람을 맞은 공주님은 잔뜩 쌓인 짜증과 분노를 터뜨릴 만만한 희생양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리고 그녀의 먹잇감을 찾는 날카로운 레이더에 창틀을 닫고 있는 초라하고 나이든 행색의 청소부 아줌마가 정확히 포착되었다. 어이, 아줌마. 얼음 송곳처럼 날카롭고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박선희의 등에 와서 밝혔다.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요?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걸레질을 그따위로 해? 내가 지금 일부러 와서 확인하는 거 안 보여? 어떻게 닦았길래 아직도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 병원에서는 일하라고 월급 주는 거지. 창밖 경치 구경하면서 농땡이 피우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 박선희는 말없이 돌아섰다. 그녀가 보기엔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게 깨끗했지만 지금 이 여자는
시비를 걸 상대를 찾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이성적인 대응은 무의미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즉시 다시 닫겠습니다. 박선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자 유라는 흥하고 경멸적인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지나쳐 복도 끝에 있는 쓰레기통 쪽으로 걸어갔다. 바로 그때였다. 유라의 손에 들려있던 달콤한 캐러멜 시럽이 듬뿍 들어간 테이크아웃 커피잔이 누가 봐도 명백한 실수를 가장하여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졌다. 촤악. 진한 갈색의 끈적한 액체가 새하얀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위로 끔찍하고 추악한 얼룩을 그리며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어머, 젠장! 유라의 과장되고 연극적인 비명이 복도를 울렸다. 이것 봐! 아줌마가 앞에서 정신사납게 얼쩡거리니까 내가 이런 실수까지 하잖아? 이 비싼 바닥 다 버렸네. 걸레로 닦으면 끈적거리고 커피 냄새 배는 거 몰라? 당장 그 더러운 장갑 벗고 휴지 가져와서 맨손으로 깨끗하게 닦아내. 냄새 한 톨도 안 나게. 이게 다 아줌마 탓이니까 아줌마가 직접 손으로 책임져야지. 빨리. 그것은 상식을 벗어난 명백한 인격 모독이자 잔인한 권력과시였다. 때마침 지나가던 간호사 몇몇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만 원장의 예비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한유라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피며 조용히 자리를 피할 뿐이었다. 그들의 침묵은 유라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했다. 박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항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유라의 증오로 가득 찬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굴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기록하고 심판하는 듯한 차갑고 깊은 시선만이 존재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자신의 손에서 땀과 세제에 절은 더러운 고무 장갑을 벗었다. 그리고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한때 대한민국 의료계를 호령했던 손,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서류에 결제 사인을 했던 바로 그 손으로 그녀는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끈적이고 더러운 커피 얼룩을 맨손으로 닦아내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굴욕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혼란스럽던 머릿속이 수정처럼 맑아졌다. 바닥의 추악한 얼룩은 한유라에 비틀리고 더러운 내면 그 자체였다. 이 끈적하고 달콤한 냄새는 그녀가 아들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거짓된 말들과 같았다. 이것은 굴욕이 아니었다. 눈먼 아들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남편과 함께 피땀으로 일군 이 신성한 병원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증거를 수집하는 엄숙하고 신성한 의식이었다. 그녀의 맨손이 차갑고 끈적한 액체에 닿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꼼꼼하게 얼룩을 닦아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남편과 함께 이 병원을 처음 세웠을 때 밤새워 설계도를 그리고 자재 하나하나를 직접 고르던 기억. 아들 지훈이 처음으로 의사 가운을 입고 어색하게 웃던 날의 벅찬 감동. 그 모든 순수하고 고귀했던 순간들이 지금 이 더러운 얼룩과 대비되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 얼룩은 그 모든 것을 더럽히려는 외부의 바이러스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의사이자 어머니로서 이 바이러스를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다. 끈적한 액체를 손으로 닦아내며 박선희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이 아이는 결단코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자격도, 이 병원의 안주인이 될 자격도 없. 그녀는 이제 반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도 끔찍한 증거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쥐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들 지우는 저 천사의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다.
눈이 멀고 귀가 먼 아들을 어떻게 깨우칠 것인가. 어쩌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크고 더 공개적이고 더 잔인한 희생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 어둡고 외진 복도에서의 사적인 굴욕만으로는 부족했다. 아들이 스스로의 눈으로 진실을 목격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만들어야 했다. 얼룩을 다 닦아낸 그녀가 조용히 일어서자 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치 승리자처럼 돌아섰다. 진작 이렇게 할 것이지. 앞으로 눈 똑바로 뜨고 일해. 알았어? 그녀는 마지막까지 경멸의 말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고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울리며 사라졌다. 박선희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화장실로 가끈적이는 손을 차가운 물에 씻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초라한 청소부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바닥에 생긴 이 작은 얼룩은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진짜 얼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진짜 얼룩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장 밝은 조명 아래서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다. 다음번 무대는 이 외진 복도가 아닐 것이다. 금요일 오후의 대한병원 중앙 로비는 거대한 강물처럼 사람으로 넘실댔다. 높은 유리 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은 하얀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공간을 더욱 환하고 거대하게 만들었다.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불안한 속삭임, 카페에서 풍겨나오는 향긋한 커피 향, 분주하게 오가는 의료진의 빠른 발걸음, 이따금씩 울리는 안내방송 소리,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절망,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거대한 아트리움의 한 구석에서 박선희는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미화원 김미경의 삶에 완벽하게 적응한 듯 보였다. 허리를 굽히는 각도, 걸레를 쥐는 손놀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움직이는 동선까지 그녀는 마치 평생을 이 자리에서 일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한시도 쉬지 않았다. 그녀는 이 병원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어떤 보고서로도 알 수 없는 살아있는 정보들을 온몸으로 흡수하고 있었다. 직원들의 고단한 표정, 환자 보호자들의 지친 한숨,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자신의 아들이자 이 병원의 왕자인 김지훈과 그의 연인 한유라에 대한 소문들까지 그녀는 마지막 결전의 때를 기다리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로비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잦아드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며 한 사람의 등장이 모든 시선을 강탈했다. 한유라였다. 마치 레드카펫 위를 걷는 여배우처럼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정문을 들어섰다. 그녀의 존재감은 주변 공기의 밀도마저 바꾸는 듯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사람 탤런트 한유라 아니야? 김지훈 의사 여자친구라던데 실물이 훨씬 예쁘네. 유라는 그 시선들을 온몸으로 즐기며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우아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통화하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했다. 응, 자기야. 나 지금 막 도착했어. 어머, 내 신발? 이거? 오늘 처음 신은 지미추 신상이야. 예쁘지? 이따가 오빠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갈 때 신으려고 특별히 아껴둔 건데 자기가 먼저 보고 싶다고 하도 성화라. 호호. 그녀의 웃음소리가 로비에 가식적으로 울려 퍼졌다. 통화를 끄는 그녀의 시선이 마치 자석처럼 로비 한 구석에서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는 박선희에게로 향했다. 그 눈에 스친 것은 경멸과 함께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잔인한 희열이었다. 오늘 그녀는 이 초라한 청소부 아줌마를 제물로 삼아 자신의 권력과 지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기로 작정한 듯했다.
유라는 카페 쪽으로 걸어갔다. 한 직원이 실수로 바닥에 쏟은 물을 미처 닦아내지 못해 작은 물웅덩이가 만들어져 있었다. 유라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방금 전까지 전화로 자랑하던 순백색의 지미추 스틸레토 힐을 그 더러운 물웅덩이 속으로 정확히 내디뎠다. 어머, 안 돼. 내 신발. 그녀의 날카로운 비명은 연극 배우의 계산된 발성처럼 로비 전체를 극장으로 만들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유라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더러워진 구두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선희를 노려보았다. 아줌마, 또 당신이야? 당신 나한테 원한이라도 있어? 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스토커야 뭐야? 이것 봐. 당신이 바닥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내 새 신발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오늘 이 신발 신고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가야 하는지 알아? 우리 오빠 가족들께 처음으로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날이란 말이야. 알기나 해? 박선희는 말없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미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면 다야? 유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격해졌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관객들을 의식하고 있었다. 이 신발 한 짝값이 당신 몇 달치 월급보다 비싼 건 알고나 있어? 말로만 때우지 말고 책임을 져야지. 당장 이걸 다시 새 것처럼 빛나게 만들어 놔. 아니, 그 더러운 걸레 말고 무릎 꿇고 당신 손수건으로 직접 닦으라고. 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똑똑히 보세요. 이게 대한민국 최고를 자랑하는 대한병원의 서비스 수준입니다. 청소부 하나 관리를 못해서 손님에게 이런 굴욕을 주다니. 로비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경악과 불쾌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 비상식적인 광경을 지켜보았다. 몇몇은 수치심에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들기 시작했다. 한유라의 오만함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사적인 공간에서의 고문을 넘어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굴욕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과시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박선희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이 완벽한 희생의 무대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들이 스스로의 눈으로 진실을 마주하게 하려면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었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낡고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백 개의 눈동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녀가 한유라의 발 아래 엎드려 더러워진 구두에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삐, 삐. 수술실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8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막 끝내고 나온 김지훈이 피곤해 전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의 초록색 수술복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땀과 치열했던 사투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어서 빨리 유라를 만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고 싶었다. 그런데 로비의 분위기가 이상했다. 모든 사람들이 한 곳을 향해 원을 그리듯 둘러서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짜증 섞인 호기심에 이끌려 군중 쪽으로 다가간 그의 눈에 그 중심에 서 있는 한유라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의 심장이 반가움에 잠시 뛰었다. 하지만 곧이어 그녀의 얼굴에 서린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잔인하고 뒤틀린 표정을 보고는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향해 경멸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발치에는 한 청소부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강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꼈다. 유라가 왜 저러지? 아무리 화가 나도 저렇게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건 아닌데. 그는 이 어색하고 불미스러운 상황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무릎 꿇은 청소부는 그저 낯선 타인일 뿐이었다. 얼굴은 마스크와 모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고 고된 노동으로 인해 등이 살짝 굽어 있어
나이를 가늠하기도 힘들었다. 그런데 그가 몇 걸음 더 다가섰을 때 그의 발걸음이 돌처럼 바닥에 굳어버렸다. 그의 시선이 무릎 꿇은 청소부의 낡은 회색 유니폼, 옷깃 안쪽에 아주 작고 은밀하게 달려있는 무언가에 고정되었다. 작은 은색 목련, 브로치. 그것은 몇 해 전 어버이날 그가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것이었다. 화려한 것을 싫어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몇 날 며칠을 고민해 고른 작고 소박하지만 우아한 브로치. 어머니는 선물을 받고 기뻐하시며 너무 예쁘구나. 이건 내게 부적과도 같으니 늘 몸에 지니고 다니마 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로 어머니는 중요한 자리에서는 코트 옷깃에 평소에는 이렇게 옷 안쪽에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늘 그 브로치를 달고 다니셨다. 지훈의 심장이 멎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병원의 안내 방송도 모든 것이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거대한 망치처럼 가슴을 내려치는 쿵, 쿵, 쿵 하는 굉음만이 들렸다. 브로치. 어머니가 늘 하고 다니시던 무릎을 꿇고 있는 저 초라한 청소부의 어머니. 그의 눈앞에서 세상이 조각나기 시작했다. 사랑했던 여인의 천사 같던 얼굴이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그 자리에는 추악하고 낯선 악마의 형상이 드러났다. 그가 쌓아 올렸던 완벽한 세상, 행복했던 사랑의 신전이 한순간에 재와 먼지로 변해 그의 발밑으로 무너져 내렸다. 피로에 무거웠던 몸에 갑자기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가 멈춰버린 그의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들리는 현실의 소리였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목구멍이 뜨거운 쇠로 막힌 것처럼 답답했다. 그는 간신히, 아주 간신히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그의 작은 속삭임은 기적처럼 로비의 모든 소음을 갈랐다. 그 말은 소리라기보다는 한 남자의 영혼이 파괴되며 내는 비명에 가까웠다. 그의 목소리를 들은 유라의 표정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그리고 그의 발치에 엎드려 있던 박선희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그녀의 눈이 무너져 내리는 아들의 눈과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짧은 시선 속에서 우주와도 같은 깊이의 사랑과 고통, 그리고 슬픈 결의가 오고 갔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 단어는 소리라기보다는 지훈의 완벽했던 세계에 균열을 내는 소리였다. 엄마. 그것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며 내지르는 비명이었다. 그 순간 병원 로비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던 웅성거림, 카페의 기계 소리, 안내방송, 멀리서 들려오던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이 거대한 망치처럼 갈비뼈를 내려치는 쿵, 쿵, 쿵 하는 굉음만이 고통스럽게 울려 퍼졌다. 세상은 초점을 잃고 흐릿한 색채의 덩어리로 변했다. 그의 시야에 또렷하게 존재하는 것은 단 두 가지뿐이었다. 하나는 그의 어머니가 평생의 자부심과 사랑으로 일군 이 병원의 차갑고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어머니의 낡고 초라한 유니폼 옷깃 안쪽에서 마치 주인의 고통을 증언하듯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작은 은색 목련 브로치였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유라를 향했던 모든 신뢰와 숭배에 가까웠던 사랑은 한순간에 역겨운 죄와 혐오로 변했다. 그가 천사라고 믿었던 여인은 사실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 악마에 불과했다. 피로에 무거웠던 몸에 갑자기 오한이 들었다. 손에 들고 있던 수술 가방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멈춰버린 그의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들리는 현실의 소리였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목구멍이 뜨거운 쇠로 막힌 것처럼 답답했고 눈앞이 아찔하게 흐려졌다.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녹아내린 쇳물처럼 그의 혈관을 따라 흘렀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어머니의 발 앞에 무릎 꿇려 사죄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 모든 위선적인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그녀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 끓어오르는 용암과도 같은 분노 위로 차갑고 단단한 얼음이 순식간에 얼어붙기 시작했다. 그것은 충격으로 인한 마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무서운 어떤 것의 탄생이었다. 순진한 의사 김지우는 그 순간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가장 잔인한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가운 이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한 남자가 태어났다. 어머니의 아들, 박선희의 아들이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뎠을 때 그를 둘러싸고 있던 군중이 마치 모세 앞에 홍해처럼 저절로 길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슬픔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완벽한 무표정. 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감정이 거세된 순수한 분노의 압력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터질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목격하는 자들의 경외와 두려움, 어린 시선으로 변해 있었다. 지우는 군중을 헤치고 걸어 나왔다. 그의 걸음은 느리고 묵직했으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어머니와 어머니를 발 아래 무릎 꿇린 여자 앞에 섰다. 한유라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소리를 지르거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하다못해 뺨이라도 때려주기를 바랐다. 그런 반응이라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었다. 눈물로 호소하거나 오해라고 변명하거나 혹은 같이 화를 내며 상황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절대적인 침묵은 그녀가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공포였다. 지훈 씨, 저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아줌마가 자꾸 실수를 하잖아. 그래서 내가 병원 규율을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따끔하게 훈계를 좀 하려던 참이었어. 오해야,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떨려 나왔지만 지훈의 귀에는 닿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유라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인 것처럼 지훈은 조용히 자신의 어머니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는 더러워진 어머니의 손을 들어 자신의 깨끗한 수술복 소매로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 행동에는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사죄와 고통, 그리고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박선희는 아들의 행동을 말없이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 모든 교훈을 지훈이 스스로의 힘으로 마주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아들에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다. 어머니의 손을 다 닦아낸 지훈은 어머니를 부축해 조용히 일으켜 세웠다. 그는 어머니의 무릎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직접 털어드렸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고개를 들어 한유라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마주친 시간은 고작 3초 남짓이었지만 유라에게는 그것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 눈에는 더 이상 한 줌의 애정이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텅 비어 있었다. 한때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던 우주는
이제 모든 별이 죽고 빛이 사라진 차가운 암흑의 공간, 감정의 거대한 묘지가 되어 있었다. 그 공허함 속에는 혐오감과 돌이킬 수 없는 단호함,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한 냉혹한 선고가 담겨 있었다. 분노는 뜨겁기라도 하지만 이 완벽한 무관심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듯한 절대적인 공포였다. 그녀의 자신감은 뿌리째 흔들렸다. 아니, 산산조각 나버렸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돌아서서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니었다. 병원장과 최고 임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로비 가장 안쪽에 위치한 전용 엘리베이터였다. 그 행동 자체가 이 자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도착하고 두 사람은 그 안으로 사라졌다. 굳게 닫히는 은색 문은 유라에게 내려진 단두대의 칼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로비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졌다. 절대적인 침묵은 깨지고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내뱉는 억눌린 속삭임이 그녀를 사방에서 찔러대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탄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멸과 비난, 그리고 추악한 스캔들을 목격한 자들의 잔인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수백 개의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한유라는 혼란과 공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지훈과 그의 어머니는 엘리베이터 문 뒤로 사라졌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화를 걸어 애원해야 할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오해라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끝까지 우겨야 할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굳게 닫힌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훈과 박선희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 어머니의 희생으로 시작된 이 잔인한 연극의 다음 막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로비에 홀로 남겨진 유라는 깨달았다.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이것은 그저 폭풍 전야의 고요한 지옥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복수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글을 듣고 한숨을 쉬며 스크롤을 내리고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을 겁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로비에서의 끔찍한 사건 이후 시간은 한유라에게 있어 액체가 아닌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변해버렸다. 그 조각들은 매 순간 그녀의 신경을 찌르고 파고들며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다. 첫 24시간 동안 그녀는 지독한 혼란과 부정 속에서 버텼다. 이건 그냥 끔찍한 오해야. 지훈 씨는 지금 너무 화가 났을 뿐이야. 그래, 누구라도 자기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이성을 잃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해낼 거야. 곧 연락이 오겠지. 내가 눈물로 호소하면 그의 마음은 언제나처럼 녹아내릴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이 말을 끊임없이 되뇌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아직 상처 입었을지언정 부러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미친 듯이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다. 수십, 수백 통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교묘한 책임 전가가 섞인 메시지였다.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아줌마가 네 엄마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왜 어머니가 그런 험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둔 거야? 이건 나를 시험하기 위한 함정이었어? 말해봐.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보낸 메시지 옆에 숫자 1은 어김없이 사라졌다. 그가 읽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그녀의 모든 절규를 지켜보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었다. 디지털 시대에 이것만큼 잔인하고 직접적인 고문은 없었다. 그녀의 분노는 점차 초조함으로, 초조함은 곧 비굴한 애원으로 바뀌었다. 지훈 씨,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오빠 어머니인 줄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찾아뵙고 무릎 꿇고 빌게.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해. 응? 내 얼굴 보고 얘기해줘. 사랑해, 지훈 씨. 우리 함께 했던 좋은 시간들 다 잊은 건 아니잖아.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곧 상견례도 해야 하고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얘기도 했잖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수십 통의 메시지에도 수백 번의 통화 시도에도 돌아오는 것은 기계적이고 차가운 통화 연결음과 그녀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음성 사서함의 냉정한 안내뿐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세상에서 완벽한 유령이 되어버렸다. 그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의 부재는 그 어떤 존재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그녀의 숨통을, 그녀의 영혼을 서서히 조여왔다. 사건 후 이틀째 되는 날, 그녀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가족들이 벌이는 유치한 연극일 뿐이며 자신은 여전히 이 도시의 상류층에 속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싶었다.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그녀는 청담동의 최고급 VVIP 스파를 찾았다. 김지훈의 이름으로 발급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최고 등급의 멤버십 카드를 내밀며 그녀는 언제나처럼 지배인의 90도에 가까운 깍듯한 인사를 기대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지배인은 그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달려왔다. 한유라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예약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카드를 단말기에 넣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으며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다. 저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난처한 미소를 지었다. 카드 승인이 나질 않습니다. 혹시 다른 카드는 없으신지요? 네? 그럴 리가요. 한도 없는 카드인데 뭔가 착오가 있겠죠. 다시 제대로 확인해 보세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그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말투 속에서 유라는 차가운 현실의 첫 번째 칼날을 느꼈다. 주변의 다른 고객들이 자신을 곁눈질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판청처럼 들려왔다. 저 여자 한유라 아니야? 무슨 일인가 봐.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도망치듯 스파를 빠져나오면서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다음 주에 있을 유명 패션 브랜드의 론칭 파티 VIP 초대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무런 통보 없이 삭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녀가 출연하기로 구두 약속이 되어 있던 케이블 채널의 토크쇼에서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캐스팅이 보류되었다는 일방적이고 차가운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녀의 세계를 지탱하던 기둥들이 소리 없이 그러나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김지훈이라는 이름이 제공하던 모든 특권과 후광이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같았다. 카페에서도 백화점에서도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해 조롱과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듯한 끔찍한 편집증이 시작되었다. 그녀를 따르던 친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녀는 속해 있던 모든 단체 채팅방에서 조용히 강퇴당했다. 패닉에 빠진 그녀는 마지막 보루를 향해 차를 몰았다. 한남더힐 김지훈이 그녀에게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허락했던 그의 최고급 아파트. 그곳은 그녀에게 단순한 집이 아니라 자신이 상류층에 완벽하게 편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녀는 그곳에 들어가 그의 흔적을 느끼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다. 익숙한 지하 주차장을 지나 대리석으로 마감된 고요하고 화려한 복도를 걸어 그의 집 현관문 앞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심호흡을 하고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다. 두 사람의 첫 만남 기념일이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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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하지만 돌아온 것은 달콤한 멜로디가 아닌 심장을 찌르는 듯한 차갑고 기계적인 오류음이었다. 그녀는 당황해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눌렀다. 삐삐삐삐삐. 틀릴 리가 없었다. 그녀는 수백 번도 더 누르고 들어왔던 번호였다. 그 순간 끔찍하고도 명백한 진실이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다. 이 단단하고 차가운 강철문은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이 세계에서 완전히 추방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지훈 씨, 김지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이게 무슨 짓이야?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의 번호를 누르며 문에 기대어 절규하듯 음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 지훈아,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왜 비밀번호를 바꿨어?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지. 그건 그냥 오해였을 뿐이야. 네 엄마인 줄 정말 몰랐다고.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그랬겠어? 내 설명이라도 들어야 할 거 아냐. 제발, 제발 문 좀 열어줘. 지훈아, 대답해. 그녀의 절규는 텅 빈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한때 사랑을 속삭이던 목소리는 이제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그녀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꼈다. 그녀는 유령처럼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지훈이 보증금을 내주었던 화려하지만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지는 집이었다. 며칠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심리적 고문은 그녀의 영혼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열자 퀵서비스 직원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발신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그리고 가장 무서운 로펌으로 알려진 김앤장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두껍고 빳빳한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간결한 안내문이 들어있었다. 한유라 귀하, 김지훈님과의 관계 종료 및 그에 수반되는 재반 재정 문제의 명확한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가족회의에 귀하의 참석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일시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오후 3시 장소 대한병원 본관 25층 이사회 회의실. 본 회의에 불참하실 경우 모든 조건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편지는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막연한 심리적 고문을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위협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더 이상 연인 사이의 토라짐이나 다툼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과 돈의 문제였고 한 가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한 체계적인 전쟁의 선포였다. 유라는 편지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끔찍하고도 명백한 진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본래 아무것도 가진 적이 없었다. 그녀가 살던 집, 타고 다니던 차, 걸치고 다니던 명품 옷과 보석,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던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것이 한유라라는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 김지훈의 연인이라는 이름 위에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사라지자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가족 회의가 열릴 것이다. 그것은 분명 화해의 자리가 아닐 터였다. 그것은 재판이 될 것이다. 그녀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히고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심판의 자리가 될 것이다. 유라는 자신의 사형 집행일을 통보받은 사형수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차가운 편지 종이를
하염없이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를 괴롭히던 것은 더 이상 지훈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텅 빈 실체였다. 약속된 날, 한유라는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처럼 단단히 무장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옷 중에 가장 비싸고 권위 있어 보이는 샤넬의 검은색 트위드 정장을 입었다. 급하게 수소문에 선임한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한 젊은 변호사를 대동한 채 그녀는 서울의 심장부 광화문에 위치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본사 로비에 들어섰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이건 그냥 겁을 주려는 쇼일 거야. 지훈 씨는 아직 나를 사랑해. 내가 눈물로 용서를 구하면 그의 마음이 약해질 거야. 이건 그냥 너무나도 화가 난 그의 가족들이 벌이는 해프닝일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희미한 희망은 안내 직원을 따라 들어선 회의실의 문이 닫히는 순간 차가운 강철문이 내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그곳은 가족 회의를 위한 장소가 아니었다. 따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냉혹한 공간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권력기관들이 내려다 보였고 방 중앙에는 수십 명이 앉을 수 있는 거대한 흑단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매립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오직 법의 냉정함과 돈의 무게만이 감돌았다. 이곳은 협상의 장소가 아닌 심판의 장소였다. 테이블 상석에는 박선희 원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어머니도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청소부도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수천억 규모의 의료 제국을 이끄는 냉철한 회장이자 잘못된 투자를 과감하게 정리하려는 전략가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다. 그 냉정함이야말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의 옆에는 김지훈이 앉아 있었다. 며칠 사이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사랑에 빠진 순진한 남자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었고 배신이 남긴 깊은 상처와 강철 같은 결의로 단련된 남자의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는 유라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존재는 그가 이 심판에 있어 어머니와 완벽하게 한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리고 그들의 옆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팀이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정자세로 앉아 있었다. 유라가 데려온 젊은 변호사는 이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시간 맞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유라 씨. 박선희의 변호인단 대표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고 그 점이 오히려 유라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이 자리는 감정적인 다툼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김지훈 원장님과 한유라 씨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실관계와 재정적인 문제들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벽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김지훈, 한유라, 관계 종료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자산 반환 요청이라는 차가운 제목 아래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다. 슬라이드 1.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중, 기만 행위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화면에는 유라의 인스타그램 사진들이 떠올랐다.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안고 선한 영향력을 운운하던 사진. 유기견 보호소에서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작은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던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날짜가 정확히 명시된 그녀의 신용카드 명세서가 나란히 나타났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한유라 씨가 SNS에 보육원 봉사활동 사진을 게시한 2025년 9월 12일 오후 2시,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 한유라 씨는 청담동의 에르메스, 샤넬, 반클리프 아펠 매장에서 총 7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김지훈 원장님이 제공한 카드로 구매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 방문을 인증한 9월 28일. 같은 날 저녁에는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에서 지인들과의 파티 비용으로 820만 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이는 순수한 자선 활동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한 기만적인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대한병원 원장의 예비 배우자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행위입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깊이 파고들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천사의 가면이 차가운 데이터 앞에서 힘없이 벗겨져 내렸다. 변호사는 잠시의 틈도 주지 않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슬라이드 2. 혼인을 전제로 한 증여, 자산 목록 및 반환 요청. 화면에는 그녀가 지훈에게서 받았던 모든 선물들이 마치 부검 보고서처럼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차량. 포르쉐 카이엔 쿠페 차량 등록번호 서울 34가 XXXX. 취득가 2억 1, 0만 원. 부동산. 한남더일 아파트 전세 보증금 20억 원. 시계 및 보석류. 롤렉스 데이토나 레인보우. 까르띠에 러브 브레이슬릿 다이아몬드 팝의 세팅 목록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변호사는 법률 용어를 정확히 구사하며 설명했다. 한유라 씨께서 김지훈 원장님으로부터 받은 상기 자산들은 민법상 단순 증여가 아닌 혼인을 전제로 한 부담 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두 사람의 혼인이 파기된 현 시점에서 그 파기의 주된 책임이 한유라 씨의 기망 행위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김지훈 원장님은 해당 자산 전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유라는 이제 공포를 넘어선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자신의 성공과 인생 그 자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엑셀 스프레드시트 위에 나열된 회수 가능한 자산 목록에 불과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들의 세상에 속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비싼 값을 치른 지출 내역일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다. 슬라이드 3. 2025년 10월 22일. 대한병원 중앙 로비 CCTV 영상.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리모컨을 눌러 영상을 재생했을 뿐이다. 거대한 스크린에 며칠 전에 끔찍했던 광경이 소리 없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자신의 완벽한 모습, 더러운 물 웅덩이로 망설임 없이 발을 내딛는 자신의 모습, 무릎 꿇은 어머니를 향해 경멸적으로 소리치는 자신의 추악한 얼굴, 그리고 마침내 등장한 지훈의 무너져 내리는 모습까지 소리가 없었기에 그 장면은 더욱 잔인하고 적나라하게 다가왔다. 그것은 변명이나 오해의 여지가 단 1%도 없는 완벽하고 순수한 악의의 기록이었다. 유라는 차마 화면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변호사가 최종 통보를 하듯 마지막 서류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한유라 씨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처럼 냉정했다. 첫째,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자산의 반환에 동의하고 향후 박선희 회장님과 김지훈 원장님 그리고 대한병원에 대해 그 어떤 형태로든 언급하거나 접촉하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 서약서 NDA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는 이 모든 일을 조용히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둘째, 만약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즉시 한유라 씨를 상대로 사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병원 직원들의 증언과 지금 보신 모든 증거 자료는 물론 한유라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들도 이미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재판으로 갈 경우 한유라 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은 물론 연예인으로서의 생명과 사회적 명성까지 전부 파괴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퇴로가 막혔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항복을 강요하는 절차일 뿐이었다. 유라의 옆에 앉아있던 젊은 변호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서명하시는 게. 유라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지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증오나 분노가 아닌 죽은 것을 보는 듯한 완전한 무관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 시선이 그녀에게 가장 큰 사형 선고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 들었다. 그녀가 서명하는 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거짓으로 쌓아 올렸던 인생, 허영과 기만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모든 것에 대한 사망진단서였다. 서명이 끝나자 박선희와 김지우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용건은 끝났다. 그들은 더 이상 유라에게 단 1초의 시간도 낭비할 가치가 없다는 듯 미련 없이 회의실을 나갔다. 차가운 회의실에 홀로 남겨진 유라는 텅 빈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애초에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유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 자신이 만든 지옥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된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한유라는 자신의 이름 마지막 글자를 서류 위에 새겼다. 그 잉크가 마르는 순간은 그녀가 거짓으로 쌓아 올렸던 인생 전체에 대한 사망 선고가 집행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패배를 인정했다.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젊은 변호사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 채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박선희와 김지훈이 미련 없이 회의실을 떠나자마자 상대 측 대표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휴대폰을 들었다. 그는 짧게 번호를 누르고 수화기에 대고 단 한마디만을 내뱉었다. 실행해. 그것은 마치 거대한 작전의 개시를 알리는 암호와도 같았다. 유라는 그 말의 의미를 채 이해하기도 전에 변호사로부터 자신이 서명한 서류의 사본과 함께 즉시 반납해야 할 자산 목록 그리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그녀는 멍한 상태로 김앤장 빌딩을 빠져나왔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발밑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다. 그녀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차가운 물 한 잔을 주문했다. 잠시라도 평정심을 되찾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언제나 그랬듯 위안을 얻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인스타그램 앱을 눌렀다. 수백만 팔로워들의 찬사와 좋아요는 그녀에게 있어 마약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것만이 지금 이 순간 너덜너덜해진 그녀의 자존감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그녀의 화려한 사진들이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앱을 껐다가 다시 켰다. 여전히 같은 메시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디를 검색창에 입력했다. 사용자를 찾을 수 없음.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렸던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던 계정이 마치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불과 몇 시간 전, 아니 몇십 분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 있었던 그녀의 세계가 증발해버렸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녀는 포털 사이트를 열어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다. 언제나처럼 그녀의 미모를 찬양하고 그녀의 선행을 칭송하는 홍보성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 한 줄.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모든 기록이 마치 거대한 지우개로 지워진 것처럼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다. 그녀가 막대한 돈을 지불하며
관리했던 온라인 언론사들, 그녀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던 수많은 게시물들이 모두 삭제된 것이다. 실행해. 변호사의 그 한마디는 디지털 세상에서 한유라라는 존재에 대한 사형 집행명령이었다. 박선희와 김지훈의 힘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관계의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는 이 사회의 규칙을 만드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굳이 직접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법무팀은 그녀가 서명한 비밀유지 서약서와 과거의 기만적인 게시물들을 근거로 각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 위반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을 것이다. 거대 병원과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공식적인 요청 앞에서 플랫폼들은 그녀의 계정을 삭제하는데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일종의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치는 그녀의 온라인상의 이미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가 사라지자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인플루언서 한유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한유라였다. 며칠 안에 그녀의 삶은 빠른 속도로 해체되었다. 법무팀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그녀가 살던 한남더일 아파트에 찾아와 그녀가 짐을 챙겨나가는 것을 감시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과 작은 가방 하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다. 포르쉐 키는 반납되었고 그녀의 손목과 목을 장식하던 값비싼 보석들도 모두 회수 목록에 따라 차갑게 벗겨져 나갔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지훈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강북의 낡고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몇 년 만에 돌아온 그곳은 곰팡이 냄새와 먼지로 가득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던 화려한 한강의 야경 대신 옆 건물의 삭막한 벽돌담이 그녀를 맞이했다. 이곳이 그녀의 원래 자리, 혹독한 현실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멍하니 방 안에만 앉아 있었다. 휴대폰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그녀의 성공에 빌붙어 지내던 수많은 친구들과 지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이제 이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였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무심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화려한 화장과 명품 옷으로 치장했던 모습 대신 지치고 겁에 질린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카메라 앞이 아닌 곳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켜보는 사람도 좋아요를 눌러줄 팔로워도 없었다. 그저 텅 빈 방 안의 공허함과 그 공허함을 똑같이 비추고 있는 거울 속의 자신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세상의 유령이 되었다. 그녀는 존재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하고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이것은 죽음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었다. 영원히 투명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저주? 그것이 박선희와 김지훈이 그녀에게 내린 최종적인 심판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박선희와 김지훈은 과연 예전과 같은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될 것인가? 진정한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글을 듣고 한숨을 쉬며 스크롤을 내리고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을 겁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인플루언서의 추락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갔고 그 자리는 또 다른 새로운 스캔들과 이슈들로 채워졌다. 시간은 그렇게 모든 상처와 소란을 무심하게 집어삼키며 흘러갔다. 황금빛 은행잎이 카페처럼 깔린 늦가을의 어느 주말 오후, 박선희와 김지훈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가족묘원을 찾았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지훈의 아버지이자 박선희의 남편인
김민준의 묘비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서늘하지만 상쾌한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익숙한 손길로 묘비 주변의 잡초를 뽑고 비석에 묻은 먼지를 마른 수건으로 정성껏 닦아냈다. 함께 겪었던 거대한 폭풍우는 모자 사이에 마지막 어색함마저 시선에 버린 듯했다. 그들의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함이 아닌 그 어떤 언어보다 깊은 이해와 유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지. 한참의 침묵 끝에 박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에 머물러 있었다. 병원이라는 건물보다 그 안에서 땀 흘리는 사람이 1000배는 더 중요하다고.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든 청소복을 입은 사람이든 모두가 똑같이 귀한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야. 내가 잠시 그 말을 잊고 살았더구나. 지우는 말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손길에는 따뜻한 위로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걸 잊었던 건 저였어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가장 낮은 곳의 아픔을 직접 보러 내려가신 분은 어머니셨잖아요. 저는 제 눈앞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저를 많이 혼내셨을 거예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함이나 어리석음이 아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성숙함과 겸손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가 누군가를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거짓된 이미지와 허상의 사랑에 빠졌던 것임을 이제는 명확히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대한병원 이사회 회의실, 박선희는 이사들 앞에서 중대한 발표를 했다. 오늘 저는 제 남편의 이름을 딴 김민준 기념복지재단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재단의 주된 목적은 우리 병원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있습니다. 특히 미화팀과 보안팀, 시설관리팀 직원, 자녀들을 위한 대학 전액 장학금 지원 사업을 최우선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회의실은 순간적인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그 결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병원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유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든 구성원에게 각인시키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지하 휴게실의 이 여사와 동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날 오후 지우는 병원 중앙 로비를 걷고 있었다. 한때 끔찍한 악몽의 무대였던 그곳은 이제 다시 평화로운 일상의 공간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저편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밝게 웃고 있는 한 간호사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날의 끔찍한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던 수많은 직원 중 한 명이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박 간호사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간호사는 그를 보고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요즘 새로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의 진짜 모습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커피 한 잔 앞에서 더 잘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의 말에는 어떤 꾸밈이나 의도도 없었다. 그저 한 사람의 동료로서, 한 인간으로서 건네는 소박하고 진솔한 제안이었다. 간호사는 그의 눈에 담긴 따뜻하고 편안한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그렇게 자연스럽고 꾸밈없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박선희는 깊은 옷장 안에 넣어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고이 접혀 있던
낡은 회색 유니폼을 꺼냈다. 김미경의 앞치마였다. 그녀는 유니폼을 손수 깨끗하게 세탁하고 가을 햇살이 드는 베란다에 정성껏 널었다. 바싹 마른 유니폼에서는 이제 락스 냄새 대신 따스한 햇볕 냄새가 났다. 그녀는 유니폼을 반듯하게 개어 다시 나무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것은 더 이상 굴욕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가족과 병원의 영혼을 지켜낸 전투에서 입었던 갑옷이자 가장 값진 교훈을 안겨준 훈장이었다. 덜컥 상자 뚜껑이 닫혔다. 그녀의 임무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깊고 온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진정한 유산이란 거대한 건물이나 막대한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외면이 아닌 내면으로 판단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이제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고귀한 유산은 이제 막 새로운 세대를 향해 올바르게 이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